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철현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요. 오늘도 또 이슈 분석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또 주말 내내 좀 요즘 힘드네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뭔가 굵직굵직한 게 떨어지니까 이게 단순히 시황을 분석하는 걸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주 전에 그 미란 보고서,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쓴 현재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보고서가 있는데, 이 사람의 보고서에 보면은 이 트럼프의 어떤 향후 정책에 대한 어떤 힌트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트럼프가 지금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서 약간 뭐 계시록 같은 느낌, 이런 예언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미란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 흐름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조정을 크게 보이고 있죠. 거의 4주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다우가 3%, S&P 나스닥이 2% 초중반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느덧 다우가 지금 4만 1000선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 S&P는 5600, 나스닥은 1700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다행스럽게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정도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 관세에 대한 위협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이게 좀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지 않겠냐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 요 부분을 떠나서 최근에 이 조정을 야기하고 있는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행동, 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이슈 자료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 나스닥이 2%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전 주말에 있었던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이제 알려지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폭스뉴스에서 인터뷰할 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이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풋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주가가 하락하면 뭔가를 좀 해줄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지금 우리가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이게 나중에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건데,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경기가 조금 침체되고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어떤 좀 패닉을 일으켰던 요런 그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보면은 결국은 4월 2일 날 이 상호관세를 재확인하면서 혼란이 있겠지만은 굽히지 않겠다, 계속해서 시도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나게 달렸던 주가가 지금 오히려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모습인가,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트럼프는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고 주식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구보다도 이 시장 친화론자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이제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의 지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트럼프 1기고 바이든이고 지금 현재인데, 트럼프 취임했었을 때보단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40%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트럼프는 이제 이번이 2기째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임인 거죠. 지난번 1기 이후에 한번
그 중간에 공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현재도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맞다라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사실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 이면에 있는 미국의 우선주의론자들도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힘들다. 트럼프가 아니면 힘들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고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인기가 많이 식긴 했지만 트럼프는 일단은 마이웨이를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발언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오락가락합니다. 뭐 처음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 뭐 60% 부과하기로 했다가 뭐 10% 한다고 했다가 뭐 다시 10% 더 한다고 했다가 이러고 있고 뭐 멕시코, 캐나다에도 그렇고 뭐 상호관세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관세에 대한 발언을 보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인터뷰 때 누가 백악관에서 BBC였나 누가 기자가 왜 이렇게 관세가 오락가락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나는 플렉서빌리티 유연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 트럼프의 생각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관세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관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왜냐하면 목표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행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관세를 막 세게 했다가 될 것 같으면 좀 관세를 깎아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변덕은 어떻게 보면 전략이지 뭐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트럼프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 보세요.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트럼프의 정책의 슬로건은 뭐였습니까? 마가잖아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대선 때, 지난해 11월 때 트럼프가 이 마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대통령,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지난해 11월께를 생각해보면 최근에야 미국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때는 미국 주가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뭐 강한 랠리를 보였던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갔지만 계속해서 미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산업의 가장 선두에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미국 예외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도대체 미국 경제도 그렇게 좋아? 미국 주가도 그렇게 높아?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뭘 얼마나 더 그레이트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 그레이트라는 표현이 트럼프의 의미하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시장 참가자들은 뭐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좋아야 이게 그레이트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핵심은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론적인 배경과 가이던스를 준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이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현재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이 위원장인데 이 양반의 양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보스턴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일기에서 재무부의 경제정책 선임을 했었고 뭐 트럼프의 정책을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허드슨베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지난해 11월에 이 허드슨베이 캐피탈에서 하나의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 보고서예요.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인데 제가 영어 발음이 계속 좋지는 않네요, 여러분. 자, 해석을 해보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마 사용자가 여기서는 아마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원문을 잠깐 보시면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허드슨베이 캐피탈 이게 총 41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내용 너무 길어요. 이것을 제가 이거 읽어보려다가 아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도 챗 GPT를 시켜가지고 좀 번역 요약을 좀 시켰는데 결과론적으로 2번 봐야 됐어요. 이게 번역된 거하고 이게 또 원문하고 좀 달라가지고 말이 안 맞으면 또 다시 찾아보고 해서 제가 이번 주말도 뭐 꼭 여러분들을 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주말 내내 늘 항상 왜 이렇게 저 노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보고서를 제가 지난번보다도 훨씬 심층적으로 내용을 분석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요약한 거니까 이제 제가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장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모든 문제는 달러화의 강세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경제가 겪고 있는 이 쌍둥이 적자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비롯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되고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마약 중독도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뭐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국경에서 멈추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마약과의 전쟁의 해결책도 국경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다시 미국이 제조업의 나라가 되는 게 결국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차트들 제가 몇 가지 따왔는데 일단은 여기 보이는 차트는 뭐냐면 이 제조업 분야의 미국의 고용 건수인데 보시면 1940년대 이후에 제조업 분야의 고용자 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체 상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전체 고용 중에서 이 제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보시면 1940년대만 하더라도 제조업 분야의 고용 비중이 30%를 넘었는데 지금은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고용자 수가 있으면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숫자는 정체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경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고용자 수는 늘어났을 거니까 그 비중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약화됐다. 결국 이게 왜 그러냐? 달러화가 강해서 그렇다. 지금 이 얘기인 거고요. 그럼 달러화가 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대비 강하냐? 이거는 이제 결국은 트리핀 딜레마라는 것에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찾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트리핀 딜레마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결국은 이 1944년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결국은 달러를 1온스당 35달러의 고정 금태환으로 해놓고 이제 다른 나라 통화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게 브레튼 우주 체제였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세계 경제에서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데,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의 무역의 결제 시스템이 달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가 세계로 많이 뻗어 나가야 됩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미국 내에 부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종의 어떤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그 부족분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적자는 일종의 거울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은 달러화가 이제 많이 풀려 나가야 세계 경제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각국은 이른바 준비자산이라는 거를 통해서 외환보유고를 쌓게 됩니다. 그 외환보유고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미국 채권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와 미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적자를 지면서 그것만 놓고 보면은 원래는 경제가 약해야 되는데 초과 수요가 달러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는 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전 세계의 준비자산, 그 다음에 결제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와 미국 채권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서 쌍둥이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화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이 미국 달러화를 믿을 수가 있나? 이게 너무 적자가 재정 적자가 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심한데 그러면 이제 달러를 못 믿겠는데라는 이른바 티핑 포인트에 딱 가버리면 이른바 임계점에 도달해버리면 갑자기 달러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면서 큰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트리핀 딜레마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로 인해서 바로 1971년도에 닉슨 쇼크라고 해서 금태환을 정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때 브레튼 우즈 체제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하고 달러하고 이론스당 35달러로 고정했고 미국 달러 대비 다른 나라들 통화로 다 고정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교육을 하면 할수록 계속 달러를 더 풀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숙명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게 과거에는 그나마 그러니까 덜 부작용이 덜했던 게 옛날에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이꼴 미국 경제랑 비슷했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에서 필요한 그 미국 경제 수준 정도 달러를 공급을 하면 뭐 세계 경제에서 필요한 달러랑 그렇게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즉 19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 비중은 40%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미국 곱하기 2배가 세계의 GDP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10년도에 한때 2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살짝 올라서 26%예요. 그럼 지금은 몇 배? 한 4배 정도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보다 세계 경제가 4배 정도 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달러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보다 4배나 덩치가 큰 세계의 교역을 위해서도 달러를 더 풀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처럼 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적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의 현재 국가부채가 35조 달러 수준이고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DP 대비 그 국가 채무 비중을 보게 되면 한때 130% 넘어갔다가 지금 120%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 스스로가 자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필요해서 적자를 크게 가져간 것도 있지만 미국 스스로가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쓴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40년대 50년대 뭐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겪으면서 그랬고 코로나 겪으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뭐 돈을 확 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이르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뭐 매우 빠른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미국이 지금 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무역수지 적자 비중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GDP 대비 마이너스 3%가 조금 위험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3% 갔다가 요때 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문에 한번 조정됐고 그 다음에 2007년 8년도 그 서브프라임 때문에 한번 조정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마이너스 3% 정도 여전히 계속 그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훨씬 커졌으니까 단순하게 GDP 대비 무역 수지 비중이 뭐 이전과 비슷하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더 많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이 이 경상수지 적자, 그 다음에 이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지금 조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이거를 조치하지 않으면 정말 미국이 언젠가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그냥 급격한 어떤 쇠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지금은 아직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 다른 통화가 없기 때문에 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냥 국가 부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그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거를 좌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소득은 뭐 1,000만 원 버는데 1년에 쓰는 건 막 1년에 2,000만 원씩 써요. 그래서 1,000만 원씩 맨날 가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이 뭐 계속 차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잘 나가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예인을 생각하면 되나? 연예인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이라 너무 잘 나가. 옛날에 보면은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뭐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대출 많이 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빚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파산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하고 지금 미국 경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그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그 싱크탱크들은 지금 아니면 이러한 이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응? 해결책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관세인 겁니다. 관세를 부과를 해서 결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자.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2기 때 공약이 뭐 다른 국가들에게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매기고 중국에게는 60% 고유 관세 매기고 이게 원래 지금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그 디자인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론들이 있어요. 이견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인데 관세 부과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냐. 관세 부과하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는 엄포만 놓고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지금 스티븐 미란이 생각하는 거는 관세가 인플레를 야기한다는 거는 틀린 생각이다. 지난 1기 때도 그 2018년에서 2019년도 중국과의 1차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물가는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 관세를 통해서 인플레가 나타나는지 아닐지는 통화가치 조정에 달려 있다. 2018년에서 19년도 중국과 1차 무역 전쟁 때 최고 관세가 그 당시 17.9%까지 올라갔는데 위안화 가치가 13.7% 평가 절하돼서 실제 인플레는 미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 관세 여기 change in effective tariff rate 있죠. 이게 이제 한 18% 되는데 위안화가 한 14% 약해가지고 실제로 after tariff USD import price,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세와 이 통화가치 조정까지 감안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 물가 올라간 거는 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다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아니다. 그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가 자기네들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면 그게 상쇄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또 판매자는 그 올라온 이 수입 물가를 판매자에게 100% 전가도 못 시킨다. 마진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른바 생산자 물가는 좀 높을 수 있지만 소비자 물가는 낮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매겨지는 국가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실제 관세가 인플레를 일으킨다는 거는 이거는 기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실제로 2018년과 19년도에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중국이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했고 미국이 결국은 그런 부분을 알고도 관세를 매긴 거죠. 자, 그러면 아니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무역적인 차원에서는 조정되는 게 없는데 그럼 관세를 왜 매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통화가치로 상계하는 경우 1차처럼 관세 매기는 만큼 통화가치 떨어지면 상쇄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이익이 있냐면 인플레는 발생 안 해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크게 그 문제는 없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대신 이제 누가 부담을 지게 되냐면 통화가치가 만약에 중국이라고 치면 절하됐잖아요. 그럼 결국은 통화가치가 절하된 중국이 이른바 그 구매력을 잃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은 근해 국가가 지는 거예요. 즉 중국이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무역 거래는 큰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는 관세 수익을 얻는다. 그럼 결국은 관세를 부과해서 설령 다른 나라가 그만큼의 통화가치를 절하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관세에 대한 이익은 없고 이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은 결국은 그 상대 국가가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서 부담을 진다. 그러니까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서 관세 효과를 상쇄해도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은 이 관세의 이익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 만약에 통화 가치가 절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물가가 발생하죠. 즉, 달러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달러화가 안 강해지면 인플레이션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부담은 누가 지냐면, 미국의 이 소비자들이 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길게 보면, 수입이 조정됨으로써 리밸런싱 될 효과가 생긴다. 즉, 원하는 그 어떤 무역 조정,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 밸런스가 그 무역 수지가 재조정되는 효과가 있고, 다만 뭐, 관세 이익은 준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양극단이니까 어느 중간 사이에 있을 텐데 결국은 관세를 매기면 만약에 상대방이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서 대응하면 비용은 그쪽이 주고 미국은 관세 이익을 얻으니까 좋은 거고 만약에 통화가치가 그만큼 조정이 안 돼서 뭐 달러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안 강해져서 미국 내에서 물가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나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로 인해서 그 무역 불균형이 조정되는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세라는 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관세에 진심일 거란 얘기예요. 뭐 적당히 해고 관세를 깎아주고 이런 부분의 가능성은 이걸 보니까 제가 보기 낮아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은 원래는 멕시코하고 멕시코하고 뭐 캐나다에 관세 25% 유예 매겼다가 뭐 한 달 유예했다가 다시 지금 한다고 하니까 막 이게 이랬다 저랬다 뭐 난리잖아요. 그리고 관세를 빨리 처리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는 그냥 디폴트 값 무조건 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세를 매겨서 통화 가치가 만약에 달러화가 강해지면 인플레는 없는 상태고 반대로 통화 가치가 좀 강해지지 않고 현 상태 유지하면 인플레는 올 수 있고 어떤 거를 취할 거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반대급부로 그래서 이제 스티븐 미란도 얘기하는 게 이것과 함께 자체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규제 완화고 그게 또 유가 에너지 가격 안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에너지 업체한테 지금 엄청나게 막 그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그 뭐 환경보호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그 화석연료 목회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디 무슨 해안인가 어디 만도 원래는 이른바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그 제한해놨는데 그 개발 제한도 풀어주고 결국은 규제 완화랑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 영향이 큰지에 따라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가봐야지 무조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건 조금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의 심리는 좀 치솟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지표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지난 2월달 물가가 별로 이렇게 높진 않았는데 제가 물가 추정을 다시 해보니까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반기까지는 물가 이렇게 별로 높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반기는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그 반대급부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과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스티븐 미란이 보는 거는 근데 결국은 어떤 쪽이 더 좋은 거냐면 사실은 이쪽이 더 좋은 거죠. 이게 상대방이 통화 가치를 뭐 하향 조정해서 인플레 발생하지 않고 그냥 관세 수익만 얻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요것도 쉽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타깃이 중국인데 지금 중국을 원래는 그 60% 관세 매긴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10% 플러스 10이니까 한 20%밖에 안 매기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실효 관세를 뭐 한 50% 60%까지 올릴 텐데 그럼 만약에 중국이 이에 대비해서 같은 폭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시킨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손해가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 중국 내에서 자본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일 수 있는 게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중국의 경우에 GDP 대비 총부채가 지금 350%를 초과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느 나라 일본보다도 지금 더 많은데 만약에 위안화 가치가 절하돼 가지고 중국 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지금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면 최근에 지금 달러가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올해 초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갔다가 103까지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에 좀 가까운, 오히려 이 달러 가치가 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위협이 좀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어떤 그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 움직임이 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다른 차원에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관세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란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점진적인 관세다. 그래서 2018년, 19년 때도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미국의 대중 관세를 보면 처음에는 한 3%인가 2%였다가 단계별로 이렇게 인상되는 거 볼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10% 얘기했고 플러스 10% 얘기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약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관세는 끝나지 않는다. 그냥 시장이 영향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이, 관세를 매기면 상대방 국가가 가만히 있겠냐. 보복관세 매길 수 있지 않냐. 지금도 보면은 캐나다도 보복관세 얘기하고 뭐 유럽도 관세 매기면 보복관세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안보와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 채찍으로 만약에 니네 보복관세 매기면 우리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를 더 이상 니네 보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니네 보복관세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보고서에 있던 내용인데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최신 기사를 보니까 유럽이 미국 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그 자기네들 그 무기를 지금 증원을 하려고 하죠. 최근에 여러분 독일이 지금 국방비를 GDP 대비 1% 이상 넘어가는 거는 부채로 잡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 지난 주말 보셨던 거 아시죠? 이게 왜 그러냐고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어. 지금 유럽 국가들이 옛날에는 트럼프가 이른바 나토라고 하는 저기 군사조약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비용을 요구하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 중에 또 보니까 트럼프가 3만 5천 명의 주독 미군을 헝가리로 재배치한대.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독일에 있는 미군을 철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압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러시아와 보조 맞춘 트럼프, 푸틴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옛날이었나 최근이었나 그런 그 기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트럼프가 나토군한테,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한테 니네 나토에 원래 가입할 때 요건이 GDP 대비 3%인가 2%인가 방위비를 내기로 했는데 니네 안 내고 있지. 그러면 나토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트럼프 보고 니네 공격하라고 시킨다. 아니 푸틴한테 니네 공격하라고 시킨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푸틴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런인데 푸틴한테 야 저기 애들이 내 말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와서 손 좀 봐줘라. 약간 이게 참,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야 자국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 예전의 미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안보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보복관세 매기려고 하면은 너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캐나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크라이나 봤죠? 광물협정 공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안보 서비스라는 게. 이것도 다 지금 계획에 있었던 거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은 첫 번째 해결책이고, 두 번째 해결책은
관세로 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통화 조정 가는데 요거는 2부에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